르네상스를 만든 사람들 13강입니다. 고대의 자연과학 그리고 코페르니쿠스적 변화란 무엇이냐 한번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고대의 자연과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과학혁명의 구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1960년도에 발간된 책인데요. 여기 토머스 쿤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건데 여기에 아주 유명한 단어가 나오죠. 패러다임이라는 거 하는 겁니다. 이 패러다임이라는 게 뭐냐면 이 과학이 몇 단계에 걸쳐서 혁명적 변화를 이뤘는데요. 그 변화의 하나의 단계, 그거를 패러다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고대부터 중세까지에 있었던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을 기반으로 한 자연 철학 사상, 이걸 하나의 패러다임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패러다임이 뉴턴 고전역학으로 또 변해가고 또 이 고전역학이 19세기 말부터 일어난 양자역학으로 이렇게 변해간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 이제 패러다임이거든요. 자연철학, 즉 과학이란 것은 대략 3번 정도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토머스 쿤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역사 시간에 이렇게 많이 배우잖아요. 그래서 먼저 헬라 시대의 자연철학 사상에 대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전체적인 그 자연철학의 변화 과정 중에서 과연 르네상스 시대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리고 그때 활동한 사람은 누구냐라는 보면 이렇습니다. 자, 고대 철학자들은요, 탈레스, 아리스토텔레스, 프톨레마이오스, 그리고 중세에는 아우구스티누스, 토마스 아퀴나스가 있었고요. 르네상스 시대에 코페르니쿠스, 케플러, 갈릴레오가 있었다. 그리고 과학혁명이 본격적으로 나와서 뉴턴, 그리고 라이프니츠, 그리고 뒤에 많은 이제 과학자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르네상스 철학자들은 고대와 중세에 있었던 프톨레마이오스와 아르틀레스의 사상이 과학혁명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고대의 자연 철학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철학이라는 것은요, 그냥 필로소피잖아요. 필로소피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거의 지식인들의 모든 학문이 필로소피였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그걸 좀 약간의 구분하죠. 이제 플라톤 같은 사람들은 인문 철학 그쪽으로 보는 거고, 자연을 연구했던 탈레스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들은 이제 자연 철학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데,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당시에는 구분이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이런 철학들이 어느 지역에서 이루어졌느냐? 이렇게 지중해 여러 군데에 만들어졌던 도시들에서 연구되었겠죠? 오늘날의 그리스 지역,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 마그나 그라키아 지역, 흑해 지역, 여러 지역에서 도시들이 이렇게 개척되었고요. 그 중에서 몇몇 도시에서 이렇게 학자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밀레투스에서 탈레스, 아부데라라는 곳에서 데모크리투스, 크레테에서는 에피메니데스, 크로톤에서는 피타고라스, 엘레아라는 곳에서는 크세노파네스, 파르메니데스, 제논, 그리고 실리아의 아크라가스에서 암페도클레스 같은 사람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흔히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자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 중에서 이오니아 서해안에 있었던 여러 도시에서 이런 철학자들이 활동을 했죠. 그 대표 도시가 밀레투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고대에는 이오니아에 크게 10개의 아주 활발하게 활동했던 도시가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도시를 밀레투스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밀레투스에서 활동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탈레스란 사람이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탈레스를 이렇게 부른 거죠. 탈레스는 철학의 아버지다. 그럼 이 사람이 왜 철학의 아버지냐? 탈레스는 이렇게 주장한 거거든요. 만물의 근원, 즉 아르케란 것은 물이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물이라고 주장했다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만물의 근원, 이것을 아르케라고 불렀는데 이것을 처음, 시초, 원질, 시작, 근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물어본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따져보면 이런 거예요. 진짜로 중요한 것은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걸 아시잖아요. 아니면 그리스 신화를 아시잖아요.
뭐 예를 들면 고대 그리스의 기원전 6세기, 5세기, 4세기에 살았던 사람들은 신화라는 게 그냥 글 속에 있는 아니면 변사들이 극장에서 암송하는 뭐 그런 것만이 아니었어요. 그냥 생활의 일부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신이 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신이 창조했고 모든 것은 신의 영향력 아래 있다라고 인정을 했죠. 아랍말로 하면 그냥 인샬라예요. 신의 뜻대로. 이런 겁니다. 그런데 탈레스란 사람은 이걸 질문을 한 거예요. 그게 신의 뜻이 아니고 과연 뭔가 근원이 있을 것이다. 세상은 어떤 걸로 만들어졌을 것이다라고 탐구하고 질문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탈레스를 철학의 아버지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냥 그거 다 신이 한 것이야라고 제껴놓은 게 아니라 근원을 탐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과연 그러면 탈레스는 세상의 근원을 왜 물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제가 밀레투스를 가봤거든요. 근데 지금 밀레투스는 물에 잠겨 있어요. 이렇게 유적지가 잠겨 있고요. 극장이 있는데 이 극장은 로마 시대에 개조한 거라서 원래 극장보다 높은 위치에 있죠. 그리고 그 유적지들이 다 물에 잠겨 있어요. 옛날엔 이곳이 항구였고요. 이렇게 물에 잠긴 이유는 이 강이 토사를 많이 실어와 가지고 옛날 유적지가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탈레스가 활동했던 범위를 보면 이렇습니다. 자, 밀레토스라는 곳은요, 이오니아의 중간에 있어요. 그리고 대규모 무역 도시였어요. 흑해 지역에 있었던 여러 도시들과 이집트와의 교역을 했던 게 밀레토스의 주요 산업이었습니다. 흑해 지역에서 식량을 가져오고요. 또 이집트 지역에서도 식량을 가져왔죠. 그리고 그 중간에서 여러 교역을 통해서 돈을 벌었던 거죠. 그러니까 밀레투스 사람들은 이렇게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교역을 하고 여기서 이제 생을 유지했는데 모든 것을 신한테 떠밀기에는 인간이 해야 될 역할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연을 탐구하기 시작한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자연을 제대로 알고 내가 이 자연과 함께 자연 속에서 원리를 찾아내서 죽지 않고 잘 살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탈레스는 세상의 원리는 기본 근원은 아르케는 물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그럼 다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도 이런 고민을 하고 질문했겠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엠페도클레스입니다. 이 사람은 아크라가스라는 곳에서 살았었죠. 지금 시칠리아 남부에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이 사람의 이름을 딴 엠페도클레라고 하는 항구도 있어요. 자, 이 사람은 세상의 근원은 네 가지라고 했습니다. 물, 숨, 불, 흙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보통은 물, 공기, 불, 흙 이렇게 이제 보거든요. 근데 이 공기라는 게 좀 애매해요. 푸네오마라고 불렀는데 푸네오마는 원래 공기였다가 공기나 아니면 인간의 숨 아니면 영혼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래서 변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네 가지로 이루어졌다라고 이 사람은 생각을 한 거죠. 그 근원을 계속 고민하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을 계속 탐구하고 자연을 이겨내고 자연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런 근원을 아마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자연, 우리가 함께하는 세상에 대해서 늘 탐구했다는 거죠. 탈레스는 물이라고 그랬고, 아낙시메네스는 공기라고 그랬고, 헤라클레토스는 불이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이게 이론서설이라면 네 가지라고 주장했던 사람도 있는 거죠. 자, 엠페도클레스는 물, 숨, 불, 흙이라고 그랬고 또 이런 거를 이제 생각을 이어받아서 아리스토텔레스도 불, 숨, 물, 흙이라고 주장을 했죠. 자, 그러면 여기 그 아카데미아라고는 그 바티칸에 있는 그림이 있죠. 그 중앙에 보면 머리가 벗어진 하늘을 보고 있는 플라톤이 있고 땅을 가리키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죠. 플라톤도 자연 철학에 대해서 연구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플라톤은 뭐 국가론도 있고 영혼 불멸설, 이데아론, 사랑론 많이 있죠. 그 중에서 우주론에 대해서도 탐구한 거예요. 그게 바로 티마이오스입니다. 앞에 그림에 있었던 아카데미아에서 플라톤이 들고 있었던 책이 바로 티마이오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 자연을 연구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의 특징은 수학, 특히 기하학이었죠. 기하학이 바로 이데아를 정확하게 표현해주는 그런 세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물, 불, 흙, 공기를 이렇게 정다각형에다 매칭을 했습니다. 정삼각형, 정육각형, 정팔각형 이렇게 해가지고 공기, 흙, 불, 물, 그리고 우주 이렇게 대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에 있는 여러 구조를 기하학과 매칭을 시켜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했던 게 바로 플라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플라톤이 이런 어떤 생각을 형성하게 된 중요한 계기는 학습 여행에 있었죠. 그러니까 30살쯤에 스승이었던 소크라테스가 죽은 이후에 한 12년 동안 전 세계를 여행을 했는데, 당시의 전 세계, 아마 플라톤한테 가장 중요한 땅은 이집트였을 겁니다. 바로 이집트에서 기하학이라고 하는 걸 배우고 그 기하학을 이데아의 기본적인 구조라고 봤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기하학을 가져다가 세상을 설명하게 됐던 거고요. 아리스토텔레스도 당연히 우주론을 집중 연구하게 되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론은 이렇습니다. 지상과 하늘을 구분합니다. 지상은 지구가 있는 걸 지상이고요. 하늘은 달, 그리고 그 바깥에 있는 것이 하늘입니다. 달 아래 세계, 즉 지상 공간은, 지상은 사원소에 의해서 변화된다. 이게 지상이고요. 달 넘어 하늘에 있는 공간은 비어있다. 근데 그 비어있는 곳은 아이테르라고 하는 것은 가득 차 있는 이상의 세계다라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설명을 했고요. 자, 두 번째는 본성적 운동이 있다. 무거운 물체는 무겁다는 그 본질 때문에 무거운 본질은 지구로 낙하하는 거다. 그러니까 물건이 떨어지는 것. 말하자면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땅으로 떨어지는 건 무거움의 본질은 지구로 귀환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한 거고요. 자, 가벼운 물체가 날아가는 것. 이것은 가벼움의 중심은 우주로 향해 가기 때문이다라고 했던 거죠.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론의 핵심은 이겁니다. 지상은 사원소에 의한 변화의 공간이고, 변화 그리고 혼돈의 공간이고, 천상은 완전하며 변화하지 않는 세계. 이것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론입니다. 이것이 중세 1000년 동안 내내 지켜졌던 아주 중요한 가치라는 거, 이걸 꼭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했던 또 하나는 강제적 운동이에요. 이 물체가 가만히 있어요. 근데 이거를 움직이게 하는 강제적 운동. 이건 뭐냐? 마차가 가만히 서 있으면 힘을 주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잖아요. 근데 이 말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서 이동을 하는 거죠. 근데 말만 있으면 안 되고 마차와 말이 끊임없이 접촉을 해야지 운동이 가능하다.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기동자 개념의 강제적 운동이라고 하는 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힘이 계속 주어지면 속도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론 중에 운동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주, 천상에 대한 또 개념이 들어가야 되겠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론에 의하면 지구가 중심이고 사원수로 이루어져 있고 천상의 공간 이렇게 있는 거죠. 전형적인 천동설인 거죠. 자, 그런데 이 시대에도 이 지동설을 주장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리스타코스라고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헬레니즘 시대의 사람이죠. 기원전 310년부터 230년까지 이오니아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태양 중심설의 가설을 세웁니다. 그리고 지구의 공전과 자전을 주장하죠. 월식을 보면서 달과 지구의 크기를 측정하기도 했어요. 지구에서 태양과 달과 거리 B도 따져본 겁니다. 자, 월식을 가지고 해본 거예요. 근데 그 거리 B가 20대 1이었다. 실제로는 400대 1인데 판단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시면요. 지구의 공전을 주장하려면 이런 거죠. 태양이 가운데 있고 지구가 이렇게 돌아요. 그러면 지구가 태양의 밑에 있을 때 어떤 행성을 쭉 보는 거하고 지구가 위쪽에 올라왔어요. 그쪽에서 보는 거하고 차이가 생기겠죠. 일정 정도의 각도가 생기죠. 이것을 연주시차라고 해요. 이거를 측정 가능하다면 지구의 공전은 확실하죠. 지구가 태양의 한 바퀴를 도니까 이게 공전인 거죠. 이 연주시차를 확인할 수 있다면 이 아리스타코스의 지동설이 확실한 거죠. 근데 문제는 이거를 측정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작아요. 너무 작기 때문에 이거를 맨눈으로 봤던 시대에는 이 연주시차를 실제로
측정할 수 없었습니다. 망원경이 생긴 다음에도 측정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1838년에서야 이 연주 시차를 측정 가능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 아리스타코스의 지동설이 아주 획기적이긴 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인정할 수 없죠. 왜? 태양은 뜨잖아요. 아침에 태양이 뜨지 지구가 돌기 때문에 태양이 뜬다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잖아요. 태양이 도는 게 지극히 자연스럽죠. 지구가 돈다고 설명하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거를 근거를 세울 만한 것도 없고, 그래서 이 사람의 주장은 잠깐 있다가 이제 사라지죠. 아무도 그 인정하지 않고요. 그 결국은 자리 잡은 건 천동설이죠. 하늘이 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지동설, 태양 중심 체계라는 것은 태양을 중심으로 수금, 지구와 목, 토까지가 이렇게 도는 건데, 자, 천동설이라는 것은 지구가 중심이고 여러 행성들이 이렇게 도는 거잖아요. 이게 당시에는 훨씬 더 자연스럽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들이 도니까. 근데 문제는 눈에 보이는 그런 행성들이 돌기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도 돌더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화성 같은 거예요. 화성을 이렇게 관측을 해봤더니 빙 돌다가 역행을 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지구에서 보면 토성의 위치 운동이에요. 토성이 이렇게 돌아 12월 5일에 이렇게 지구에서 본 겁니다.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면 그냥 자연스럽게 지구를 한 바퀴 돈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역행을 한 거예요. 이렇게 거꾸로 돕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더라. 이게 설명이 안 돼요. 이거를 역행운동이라고 하죠. 화성, 목성, 토성이 전부 이렇게 운동을 합니다. 자, 그러면 분명히 지구가 중심이고 바깥 세상이 도는 것 같은데 이렇게 화성이나 목성의 이 역행운동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냐라고 물어보겠죠? 자, 그때 등장한 사람이 프톨레마이오스죠. 자, 이 사람은 천문학 대전이란 것을 서기 150년경에 이제 서술합니다. 알렉산드리아 사람인데요. 이 천문학 대전이 나중에 9세기에 이슬람에서 알마게스트라는 책으로 번역이 돼서 이것이 중세 유럽에 전해지게 된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죠. 자, 이 사람은 태양, 달,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의 운동을 기술했다. 지구를 우주의 중심에 고정을 했고 행성의 운동은 원이다. 그런데 아까 화성, 목성, 토성의 역행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분명히 지구가 중심에 있는데 그것이 여러 행성들이 이렇게 돌아요. 도는데 관찰을 해보니 지구가 딱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옆에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어떤 행성이, 자, 예를 들어 화성이 스스로의 도는 어떤 주전원이 있으면서 지구를 한 바퀴 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목성도 스스로 도는 주전원이 있고 그러면서 지구를 한 바퀴 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행성은 주전원을 스스로 돌면서 주전원의 중심이 지구를 한 바퀴 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주전원의 궤도의 중심은 지구가 아니라 약간 왼쪽에 있더라. 이심점이다. 그래서 지구는 약간 왼쪽에 있더라. 실제 관측해보니 그렇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모든 행성에 대해서 이렇게 주전원을 그려가지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80개까지 그려졌다는 거죠. 이게 사실 복잡하긴 해도 눈에 보이는 천체의 활동을 설명하는 데는 아주 적합한 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거의 1000년 이상을 확고한 우주론으로 자리 잡게 되죠. 프톨레마이오스의 우주를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자, 지구가 중심에 있죠. 그리고 달, 수성, 금성, 태양, 화성, 목성, 토성, 그리고 그 바깥에 항성들이 있다라고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 행성들은 주전원 이렇게 있죠. 수성의 주전원, 금성의 주전원, 화성의 주전원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